태양이 솟아오르기 직전의 이집트 사막은 말 그대로 적막했다. 아스팔트도 시멘트도 없던 이 땅 위에 높이 146m의 거대한 석회암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이었다. 나일강이 둥글게 곡선을 그리며 흐르던 그곳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기원전 26세기 이집트 제사왕조, 그 중심에는 쿠프라는 이름의 파라오가 있었다. 그는 자신을 태양의 아들이라 칭했고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 사후세계까지 지배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신과 인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던 시절,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무덤이었다. 그리하여 시작된 피라미드 건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이 묻는다. 이 거대한 구조물을 고작 청동도구와 인력만으로 지었다고? 정말 노예들이 채찍에 맞으며 바위를 옮겼던 걸까? 아니, 혹시 외계인의 도움을 받은 건 아닐까?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바라보며 수많은 가설과 상상을 쏟아냈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신비로운 구조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알려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이집트 사회 전체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이다. 피라미드는 단지 돌을 쌓아올린 무덤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의 과시였고 사회 조직의 결정체였으며 인간 노동과 신앙이 만든 기념비였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단 하나의 의문이었다. 인간이 영혼을 만들 수 있는가? 이집트의 왕 쿠프는 아버지 스네프루가 남긴 유산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스네프루는 실험적인 피라미드를 3차례나 건설하며 오늘날 기울어진 피라미드, 붉은 피라미드 등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을 남겼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그의 아들 쿠프는 완벽한 형태의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과 인간의 손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쿠프는 어떻게 이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를 현실화했을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소는 기자 고원이었다. 이곳은 나일 강변에서 비교적 가까우면서도 단단한 기반함이 존재해 거대한 석재 구조물을 지탱할 수 있는 이상적인 지형이었다. 하지만 이상적인 장소라 해서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쿠프는 왕궁의 사제들과 기술자들을 불러 모아 정교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자고원 한가운데 정확히 동서남북의 방향에 일치하게 건축될 피라미드의 기초 작업이 조용히 시작됐다. 오늘날까지도 이 방향 정렬의 정확도는 경이로운 수준이다. 오차는 단 0.05도 이하, GPS도 나침반도 없던 시절에 이뤄낸 정렬치고는 믿기 어려운 정밀함이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고대 이집트인들은 밤하늘의 별을 따라 움직였고 그 별빛은 그들에게 신의 계시이자 건축의 나침반이었다. 특히 두 북극성을 연결하여 북쪽의 기준점을 찾는 기술은 오늘날 천문학자들마저도 감탄하는 수준이었다. 이들은 단순한 노동자 집단이 아니었다. 피라미드를 짓던 이들은 정확한 수학 계산, 지형 측량, 천문학 지식을 갖춘 엘리트 기술자들이었다. 그러나 피라미드의 진짜 비밀은 그 돌에 있었다. 총 230만 개에 달하는 석회암 블록, 하나당 무게는 평균 2.5톤, 가장 무거운 것은 최대 80톤에 달했다. 어떻게 이런 돌들을 채석장에서 끌어와 수십 미터 높이로 들어올릴 수 있었을까?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이 노예에 의한 강제 노동을 떠올렸다. 헐리우드 영화와 수많은 대중 매체가 그렇게 묘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세기 말부터 진행된 발굴 조사는 이 가설을 뒤엎기 시작했다. 피라미드는 노예가 아닌 전문 노동자들이 지었다. 기자 고원 근처에서 발견된 유적들은 피라미드 건축에 동원된 노동자들이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정기적으로 제공받았고 숙소를 제공받았으며 부상자에게는 의료 지원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일부 무덤에서는 이들이 왕의 일을 수행한 자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받은 흔적도 발견되었다. 노예라기보다는 국가 프로젝트에 동원된 장인이었다.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일했고 때로는 가족을 동반하여 함께 정착촌에서 살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돌을 옮겼을까? 가장 유력한 방식은 물과 진흙을 이용한 썰매 방식이었다. 고대 이집트 벽화에는 수십 명의 노동자가 돌을 실은 썰매를 끌고 한 사람이 물을 부어 모래를 적시는 장면이 등장한다. 최근 실험에서도 건조한 모래 위에서 돌을 끌 경우 마찰력이 심하지만 물을 뿌리면 모래 입자가 뭉치면서 마찰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들은 현대의 기중기나 바퀴 없이 지식과 집단의 힘, 그리고 자연의 원리를 이용해 수백만 개의 석재를 이동시킨 것이다. 하지만 진짜 고비는 따로 있었다. 쌓는 일이었다. 피라미드는 하나의 단단한 구조물이 아니라 계단식 내부 구조를 층층이 쌓아 올려가는 방식으로 지어졌다. 그 과정에서 사용된 방법 중 하나는 돌을 따라 외벽을 감싸듯이 경사로를 만드는 방식이었다.
경사로는 피라미드 둘레를 나선형으로 감아 올라가는 구조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방식은 돌을 수직으로 올리는 대신 경사로를 따라 미끄러지듯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 역시 고고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실험적으로 재현해본 결과 충분히 현실적인 방법으로 밝혀졌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건축이 진행되는 수십 년 동안 정확한 각도와 대칭을 유지해야 했다는 점이다. 현재 남아있는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는 완공 당시 정사각형 바닥의 오차가 단 21cm에 불과했다. 이 정도 수준은 현대 대형 빌딩 공사에서도 드물게 보이는 정밀도다. 수학도 물리도 컴퓨터도 없이 그들은 어떻게 이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한다. 바로 해몽이라는 이름의 건축가다. 해몽은 쿠프왕의 이복 형제이자 건축 총감독이었다고 전해진다. 비록 직접적인 기록은 부족하지만 피라미드 건설에 있어 그의 존재는 다양한 고고학적 흔적과 문헌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단순히 기술자라기보다 조직의 중심이자 전체 공정을 통제하는 지휘자였다. 수천 명의 노동자, 수백 명의 운반자, 수십 명의 측량사, 그리고 수많은 지원 인력들까지 이 모든 인력을 하나의 리듬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존재. 오늘날의 공사 현장처럼 그는 매일 진행률을 보고받았고 다음 단계의 물자와 인력을 조율하며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를 내리는 초고대 프로젝트 매니저였다. 그리고 그 조직 아래 피라미드는 하루에 평균 약 300개의 돌을 쌓아 올리는 속도로 진행되었다. 이 작업은 약 20년간 이어졌고 마침내 인간은 영혼을 상징하는 삼각형 구조물을 이 땅에 새기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이 남는다. 왜 하필 삼각형이었을까? 이집트의 태양은 언제나 수직으로 내리꽂혔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바다 위 수직으로 솟은 거대한 구조물 하나가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는다. 그것은 단지 돌로 만든 무덤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인간의 야심이었다. 왜 하필 삼각형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도형의 선택 문제가 아니었다. 피라미드는 그 형태 자체로 하나의 언어였고 신과의 연결을 꿈꾼 메시지였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하늘은 죽은 자가 가야 할 곳이자 신이 거하는 영역이었다. 태양신라는 매일 아침 동쪽에서 솟아올라 서쪽으로 지고 밤이면 지하 세계를 건너 다시 떠올랐다. 이 순환은 곧 영원한 생명을 상징했다. 피라미드의 형태는 바로 이 태양의 궤도를 닮았다. 삼각형의 날카로운 꼭지점은 하늘을 향했고 니면은 각각 동서남북을 가리켰다. 정사각형의 땅 위에 세워진 삼각형, 하늘과 땅, 신과 인간의 연결이 바로 그 형상이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실용성도 갖추고 있었다. 삼각형은 무게중심이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구조이기에 돌의 무게를 분산시키는 데 매우 유리했다. 무너짐 없이 수천 년을 버티는 가장 안정적인 형태. 인간은 영원함을 수학으로 구현해낸 것이었다. 하지만 그 영혼의 상징소, 내부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복잡했다. 쿠프 대피라미드는 단지 돌을 쌓아 올린 고체가 아니었다. 그 내부에는 비밀 통로와 방, 공기구멍, 폐쇄된 문, 미완성 공간까지 수많은 구조가 얽혀 있었다. 가장 핵심적인 공간은 왕의 방, 여왕의 방, 그리고 대회랑이라 불리는 통로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은 것은 왕의 방 위에 만들어진 오중 지붕 구조였다. 무거운 석재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공간을 지탱하기 위해 왕의 방 위에는 무려 5겹의 받침 구조가 층층이 쌓여 있었고 그 최상단은 지붕 모양의 석재로 힘을 분산시키는 설계였다. 이 구조는 19세기까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영국 탐험가 하워드 바이스가 폭약을 사용해 상부를 열면서 세상에 공개되었다. 놀랍게도 그 공간 안에서 쿠프라는 이름이 적힌 붉은색 도장이 발견되며 이 거대한 피라미드의 주인공이 바로 쿠프임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곧 다른 곳으로 향했다. 왕의 방에서 이어지는 2개의 좁은 통로. 이 통로는 외부로 열려 있었고 처음엔 단순한 공기 구멍이라 여겨졌다. 하지만 20세기 후반부터 이 통로는 천문학적 의미를 가진 구조로 재해석되기 시작했다. 북쪽 통로는 작은 곰 자리의 알파별을, 남쪽 통로는 오리온 자리의 벨트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다. 즉, 피라미드 안의 통로는 단순한 환기 구조가 아니라 죽은 파라오의 영혼이 별을 따라 하늘로 오르는 통로로 설계된 것이었다. 이러한 설계는 당시 이집트인들이 단순한 기술자 집단이 아닌 천문학, 종교, 건축을 아우르는 복합적 문명을 가졌음을 증명하는 단서였다. 하지만 이 장대한 무덤은 정말 쿠프만을 위한 공간이었을까? 건설이 끝난 뒤에도 피라미드는 의외의 문제에 직면했다. 도굴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였다. 피라미드의 내부는 금, 장신구, 의뢰용 물품 등 왕을 위한 수많은 부장품이 가득했기에 권력의 무덤이자 유혹의 표적이었다.
이집트 왕조가 약해지기 시작한 기원전 21세기 이후 피라미드는 끊임없는 도굴의 대상이 되었다. 심지어 왕조 말기에는 왕실 내부 인사조차 도굴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돌을 뜯어가 건축 자재로 쓰거나 내부 장신구를 금괴로 녹였다. 쿠프 대피라미드도 결국 비어있는 채로 발견된다. 왕의 관은 사라졌고 시신은 없었다. 도굴된 흔적만이 내부의 벽에 상처처럼 남아있었다. 그러나 이 공허한 내부는 오히려 피라미드를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다. 진짜 무덤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닐까? 피라미드는 단지 위장이었고 진짜 비밀은 땅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1987년 일본 탐사대는 피라미드 내부를 레이더로 탐색했다. 그 결과 왕의 방 근처에 알려지지 않은 빈 공간이 있다는 신호가 포착됐다. 그리고 2017년 프랑스와 일본 연구진이 참여한 국제 공동 탐사에서는 대회랑 위쪽에 거대한 미지의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뮤온 촬영 기술을 통해 확인된다. 이 신기술은 우주에서 쏟아지는 뮤온 입자를 이용해 구조물 내부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피라미드 내부에 약 30m 길이의 빈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발표되었다. 세계는 다시 한번 피라미드에 주목했다. 도굴도 풍화도 뚫지 못한 완벽한 공간이 그 안에 존재한다면 거기엔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러나 이집트 정부는 해당 공간을 직접 침입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보존과 안전, 종교적 이유를 들어 모든 탐사는 외부 장비로 제한되었고 세상은 아직도 그 미지의 방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다. 이처럼 피라미드는 시간이 지나며 무덤에서 수수께끼로 변해갔다. 도굴로 사라진 왕의 유물, 알려지지 않은 구조, 천문학적 의미, 그리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공간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간다. 정말 이것을 인간이 만들었을까? 과학은 이집트인의 천문학적 지식과 조직력, 건축 기술로 설명하려 하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 정밀도, 규모, 동기, 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코프의 피라미드가 완공되던 날 하늘은 맑았고 사막은 조용했다. 그 위대한 삼각형 구조물이 마침내 정상까지 닿았을 때 사람들은 잠시 말을 잊었다.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이 쌓아올린 돌덩이들이 영혼을 향한 하나의 형상이 되어 사막 위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 순간을 진정으로 기다려온 이는 오직 한 사람이었다. 왕 파라오 쿠프. 그는 자신이 죽은 뒤에도 하늘의 별처럼 결코 지지 않을 존재로 남기를 원했다. 피라미드는 그 욕망을 형상화한 산물이었다. 하지만 이 구조물은 단지 죽은 자의 무덤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정치적 메시지이자 사회 전체를 통제하는 강력한 도구였다. 피라미드는 단 한 명의 파라오를 위해 수십 년간 수만 명이 땀을 흘려야 하는 거대한 국책 사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전례 없는 국가 조직의 재편이었다. 나일 강유역의 마을과 도시들은 노동자와 자원을 조달해야 했다. 세금 대신 사람을 보내야 했고 음식과 옷, 도구, 석재 운반 수단까지 전부 국가에 의존하게 되었다. 즉 피라미드는 이집트 사회를 파라오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로 수렴시키는 핵심 도구였다. 건설에 참여한 사람들은 단순한 농부나 노예가 아니었다. 물 부족과 범람기 사이 농사가 어려운 기간에 노동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일종의 국가 봉사자들이었다. 그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식량과 주거, 때론 의학 지원까지 받으며 삶을 국가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갔다. 이 구조는 매우 효율적이었고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왕이 내려준다는 위계 질서를 자연스럽게 각인시키는 시스템이었다. 너희가 먹는 빵, 너희가 마시는 맥주, 모두 파라오의 은총이다. 피라미드는 단지 땅 위에 세운 무덤이 아니라 인간 정신 위에 세운 권위의 상징이었다. 이로써 파라오는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닌 신과 인간을 잇는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나일강을 다스리는 자, 곡식을 풍성하게 만드는 자, 죽은 자의 세계를 지키는 수호자였다. 그리고 그 이미지의 정점에 피라미드가 있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돌무더기. 이집트 전역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경외심에 사로잡혔다. 그 위압감은 언어보다 강력했고 종교보다 직설적이었다. 그 구조물은 말없이 선언했다. 왕은 죽지 않는다. 그는 영원하다. 하지만 이 웅대한 무덤이 완성된 후 역설적인 변화도 찾아왔다. 그것은 바로 권위의 역습, 그리고 후계자들의 고통이었다. 피라미드는 너무도 완벽하게 권력을 상징했기에 후속 파라오들 역시 이 기준을 따라야만 했다. 문제는 쿠프의 피라미드를 능가할 수 있는 구조물을 다시 짓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점이다. 그 결과 쿠프의 아들 가프레는 지금의 스핑크스를 포함한 두 번째 대피라미드를 세웠지만 규모 면에서 아버지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그의 손자인 멘카우레는 더욱 작은 피라미드로 이어졌고 이후 시대에는 거대한 피라미드 건설이 점차 사라지게 된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국가의 자원과 인력이 한 사람의 무덤에만 집중되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피라미드는 신과 같은 왕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후대 왕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남긴 유산이기도 했다. 이 시기 사회의 균열도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권위는 강화되었지만 경제적 군사적 부담은 민중에게 전가되었고 노동의 대가는 점차 줄어들었으며 왕의 무덤은 여전히 건설되었지만 그 안을 지킬 힘은 점차 약해지고 있었다. 도굴은 갈수록 교묘해졌고 심지어 왕의 시신조차 사라지는 일이 잇따랐다. 쿠프의 무덤은 결국 비어있는 영혼의 집이 되었고 사람들은 다시 묻기 시작했다. 그토록 많은 이들이 희생되어 지은 이 건축물의 의미는 무엇인가? 영혼을 꿈꾼 무덤은 어째서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는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이 위대한 건축물은 더 이상 실제 무덤이 아니라 상징과 신화의 공간으로 변모해간다. 이집트 후대 왕들은 왕가의 계곡으로 이주했고 비밀리에 무덤을 짓고 더는 피라미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피라미드는 이제 더 이상 왕을 묻는 곳이 아니라 왕을 기억하는 공간이 되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다. 전제군주의 시대가 남긴 거대한 흔적이자 신화로 포장된 권위의 껍질이었다. 하지만 그 껍질 안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이 남아있었다. 왜 피라미드는 그렇게까지 완벽해야 했는가? 누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설계했는가? 그리고 정말 그 안에는 죽은 왕만이 들어있었을까? 기자 고원의 새벽, 짙은 안개가 바람결에 흩어질 무렵 거대한 피라미드의 그림자가 사막 위에 들이운다. 오랜 시간 침묵해온 구조물이지만 그 안에 감춰진 의문은 여전히 사람들을 이끈다. 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이 돌무더기를 바라보며 경외감을 느낄까? 어째서 이 고대 무덤 하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건축물이 되었을까? 그 비밀은 보이지 않는 손길에서 시작되었다. 피라미드 건설을 지휘한 이가 단 한 명의 왕이나 총감독만이 아니었다는 정황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우선 쿠프 피라미드의 설계자는 일반적으로 해몽으로 알려져 있지만 피라미드 전면부와 내부에서 발견된 다양한 측량자 도장과 표식 기호 그리고 수학적 비례에 맞춰 조각된 공간 구조는 단순한 개인의 작업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게다가 2013년 이집트 홍해 연안 와디 알자르프에서 발견된 파피루스 문서, 이 문서는 쿠프 시절 메레르라는 감독관의 항해 일지로 피라미드 건설에 필요한 석재를 나일강을 통해 이송했다는 기록이 담겨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문서에 등장하는 관리자들의 다단계 보고 체계였다. 이 구조는 단순한 노역 캠프가 아니라 거대한 국가 행정망 안에서 작동된 건설 체계였음을 말해준다. 즉, 피라미드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정교한 조직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왕이 명령을 내리고 설계자가 계획을 세우고 그 아래에 수십 개의 부서와 수백 명의 관리자가 있었다. 정밀한 수학적 설계, 천문학적 정렬, 신성한 기하도형의 반복.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묻기 시작했다. 정말 고대인만으로 가능했을까? 19세기 유럽, 근대 고고학의 태동기. 제국주의 국가들은 앞다투어 이집트 땅에 발을 들였고 기자고원의 피라미드는 가장 주목받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당시 유럽 엘리트 계층 사이에서는 피라미드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신의 비밀 혹은 우주의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프랑스 수학자이자 신비주의자였던 장 피에르 베루지, 영국의 고전 물리학자 찰스 피아지 스미스, 그들은 피라미드의 치수를 분석하며 여기에 황금 비율, 천문 주기, 지구의 둘레와 자전 속도까지 담겨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피라미드는 신의 설계도이며 인류의 기원을 암호화한 구조물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 피라미드를 기하학의 성전이라 부르며 신의 언어로 쓰인 책처럼 해석했다. 그리고 이 생각은 곧 오컬트, 프리메이슨, 신비주의 철학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20세기 초 프리메이슨의 상징 구조가 피라미드와 유사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피라미드의 꼭대기 없는 삼각형, 그 위에 떠있는 눈,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눈. 이 이미지는 훗날 미국 달러 지폐에까지 등장하며 피라미드는 권력과 비밀 조직의 상징으로까지 격상되었다. 실제로 프리메이슨과 직접적으로 피라미드가 연결되었다는 역사적 증거는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피라미드의 완벽한 정렬과 측량, 보이지 않는 설계자들의 존재에 매혹되었고 그 빈틈을 신비주의와 음모론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이제 피라미드는 단순한 고대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의도로 세워졌다는 믿음, 그 안에 인류의 본질 혹은 어떤 초월적 힘이 담겨 있다는 환상이 더시펴졌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외계인 건설설이었다. 1968년 스위스 작가 에리히 폰데니케는 신들의 전차라는 책을 펴냈다. 그는 피라미드, 나스카라인, 바빌론의 성체, 모아이 석상 등 고대 문명의 유적들이 지구 박쥐 성체의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았다.
정밀도, 당시 기술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정렬과 각도, 규모, 수백만 개의 돌을 어떻게 들어올렸는가? 목적, 왜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어야 했는가? 그는 결론을 내렸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신의 도움 혹은 외계 문명의 기술을 받았을 것이다. 물론 이 주장은 고고학계에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음모론으로 평가되었지만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엔 충분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다큐멘터리, 유튜브, 영화에서 피라미드는 단골 소재가 됐다. 지하에 숨겨진 또 다른 공간, 정상에 사라진 금박 캡스톤, 내부 통로의 레이저 정렬, 외계 생명체의 에너지 저장소. 이 모든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은 그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 왜냐하면 이 구조물은 너무도 완벽하기 때문이다. 실수한 흔적이 없고 정체불명의 공간은 여전히 닫혀있다. 완벽은 때로 진실보다 더 큰 의심을 부른다. 결국 피라미드는 시대마다 다른 의미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 고대 이집트인에게는 죽은 왕의 집이자 권력의 상징, 중세 이슬람권에는 지나간 이교의 유산이자 전설의 탑, 근대 유럽에게는 고대 문명의 암호이자 신비의 설계도, 그리고 오늘날에는 인간이 만든 것일까? 라는 끝나지 않는 질문의 대상이다. 기자고원, 피라미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늦은 오후, 관광객들이 셔터를 누르며 셀카를 찍고 낙타가 그들 옆을 지나가고 한쪽에서는 음료수 트럭이 고요한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그곳은 이제 하나의 관광지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래 아래 아무도 찾지 않는 구석 어딘가에는 이름도 남지 않은 건축자들의 뼈가 묻혀 있다. 1990년대 중반 고고학자 자이 하와스 박사가 이끄는 탐사팀은 피라미드 남쪽 기슭에서 노동자 마을의 흔적을 발견했다. 거기엔 당시 건축 노동자들이 살던 집터, 빵을 굽던 오븐, 도자기, 그리고 뼈가 담긴 무덤까지 남아 있었다. 놀라운 점은 이 무덤들이 단순한 매장지가 아니라 존엄하게 장례를 치른 흔적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등뼈에 남은 골절, 손목에 남은 염증, 뼈마디 사이에 남은 골조직, 파열 흔적. 그것은 단순한 부상 그 자체가 아니었다. 매일같이 수톤짜리 석재를 밀고 당기고 들어올린 사람들의 흔적이었다. 피라미드의 거대한 돌 한 개 뒤에는 수십 번 허리를 구부리고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밤이면 몸을 일으키기도 힘들던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왕도 아니었고 신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피라미드도 존재하지 않았다. 한 무덤에서는 정성스럽게 놓인 도자기와 양뼈와 생선뼈, 그리고 빵 조각이 함께 발견되었다. 이는 단순한 장례가 아니라 죽은 이를 위한 의례와 존중이 있었다는 증거였다. 그들은 일용직 노예가 아니라 왕의 위협을 함께 완성한 사람들로 대우받았던 것이다. 이 사실은 우리가 오랫동안 피라미드에 대해 가져온 편견을 무너뜨렸다. 채찍에 맞은 노예가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는 헐리우드식 이미지는 실제 이집트의 기록과 유적에서 그다지 설 자리를 갖지 못했다. 오히려 피라미드 건설은 국가와 공동체, 신념과 생존이 얽힌 거대한 사회적 움직임이었다. 오늘날에도 기자고원은 발굴 중이다. 매해 수십 개의 미세한 통로, 미처 기록되지 않은 작은 방, 그리고 간혹 발견되는 깨어진 석판 조각 하나에도 학자들은 수백 시간의 해석과 논문을 덧붙인다. 정말로 밝혀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오히려 밝혀지지 않은 것이 더 많기에 사람들은 여전히 피라미드를 바라보며 상상하고 질문하고 다큐멘터리를 만든다. 피라미드는 단지 돌이 쌓인 구조물이 아니라 무엇이 인간을 움직이게 했는가를 되묻게 만드는 기억의 형상이다. 왜 인간은 그토록 거대한 것을 지으려 했을까? 왜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영원을 꿈꾸었을까?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았고 지진에도 꿋꿋했으며 침략자도 그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했다. 그 비밀은 구조적 강함만이 아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고통과 믿음, 탐욕과 협력, 실패와 집념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어떤 이는 신의 계시로 돌을 다듬었고, 어떤 이는 가족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고, 어떤 이는 이름 없는 무덤에서 피라미드 아래 잠들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피라미드는 지금도 서 있다. 오늘날 인간은 다시 영원을 꿈꾼다. 화성에 기지를 짓고 우주 엘리베이터를 계획하고 불멸의 인공지능을 개발하며 또 다른 형태의 피라미드를 설계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언젠가 지금 이 순간을 되돌아보며 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왜 그토록 거대한 것을 만들고 싶어 했을까? 피라미드는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듣게 된다.